무형자산 보겠습니다. 무형자산, 형체가 없는 자산이란 뜻이죠. 자, 무형자산이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건 어디서 왔냐면 유형자산에서 들어본 말하고 똑같아요.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인 형체가 있으면 유형자산인데 물리적인 형체는 없지만 식별이 가능하고, 이제 중요한 단어예요. 식별이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무형자산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단어는 식별 가능, 통제, 미래 경제적 효익. 자, 여기서 이제 비화폐성이라는 얘기는 화폐성이 아닌 걸 비화폐성이라고 하겠죠. 화폐성 자산이라는 얘기는 현금이나 확정되었거나 확정 가능한 화폐 금액으로 받을 자산을 화폐성 자산이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은 걸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무형자산의 방금 정의에서는, 방금 이게 무형자산의 정의거든요. 영업권과 구별하기 위해서 무형자산이 식별 가능할 것을 요구한다. 자, 지금부터 보는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좀 지루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문제가 이런 것까지 다루지는 않지만, 이게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단히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논술 형태로 되어 있는 거니까 한 번만 읽어보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영업권도 무형자산인데 영업권은 식별이 불가능해요. 근데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식별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사업 결합에서 인식하는 영업권은 사업 결합에서 획득했지만 개별적으로 식별해서 별도로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 밖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나타내는 자산이다. 말이 더럽게 어렵죠? 따로 영업권에서 볼게요. 지금 자세히 안 봐도 돼. 영업권 따로 갈 거니까. 자, 일단 무형자산의 전체적인 얘기를 봤고요. 자, 요건을 먼저 봅시다. 요건 딱 세 가지죠. 식별 가능성, 통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존재. 요것만 잘 외우시면 돼. 자, 무형자산으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식별 가능성, 자산에 대한 통제, 그리고 미래 경제적 효익의 존재가 무형자산의 요건이에요. 객관식에서 나오면 저 단어만 잘 들어놓으시면 돼. 자,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너무 어려워할 필요 없이. 식별 가능하다는 게 뭐냐? 우리가 식별한다는 건 뭐야? 만져서 느껴지거나 눈으로 보거나 이런 게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식별 가능성에. 자, 논술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들어만 보시면 돼. 자산이 분리 가능하거나 자산이 계약상 권리,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경우에 식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산이 분리가 가능하거나 어떤 계약상의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경우에는 식별할 수 있다.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하지 않아. 일단 들어봐요. 자, 여기서 분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분리한다는 얘기는 뭐 로봇 팔을 이렇게 뜯어내는 것이 분리라고 하는데, 자,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분리 가능하다는 것은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또는 관련된 계약, 식별 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남한테 내다 팔 수 있거나 빌려주거나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우리는 분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누구한테 어떤 계약을 통해서 빌려주거나 내다 팔 수 있는 거,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분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자, 무형자산이 분리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식별할 수도 있다. 잘 들어보면 이해는 돼요. 분리가 안 된다고? 기업으로부터 분리해가지고 남한테 팔거나 하지 않아도 식별을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대. 그 내용을 보면, 자, 예를 들면 제조 설비를 제조 공정에 대한 특허권과 함께 일괄 취득해요. 이런 거지. 어떤 제조 설비를 사요. 이건 유형자산이잖아. 근데 그거를 만들 수 있는 특허권과 함께 사. 이 특허권은 무형자산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 특허권은 분리가 가능하겠냐? 아니, 이 제조 설비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려면 그 특허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 특허권만을 가지고 별도로 내다 팔 수 있으면 분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 특허권을 분리할 수가 없잖아. 그럼 이게 제조 공정 설비를 가지고 만들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이거는 식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경우로 원래는 분리해서 남한테 팔거나 빌려주거나 하지 못하면 분리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데 예외적으로 분리 가능하지 않더라도 식별은 된다 이런 얘기지. 그 특허권이라는 자체가 그 말이 이해하셨죠?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단어만 식별 가능성이 꼭 있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기업으로부터 뜯어서 손해나지 않고 그냥 남한테 빌려주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자산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어야 된다. 자,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면 자산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만 써야지. 남들도 쓰고 나도 쓰고 그럼 이게 무슨 자산이냐? 이런 뜻이에요. 자,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통제권은 주로 법적 권리로부터 나옵니다. 법적 권리가 없으면 통제를 입증하기 어렵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 아니, 가장 이게 흔한 게 이런 거잖아. 이게 신발을 이제 이렇게 나이키라는 상표 있잖아요. 이게 보기가 좋아. 이거 붙이면 가격도 비싸 보이고 막 이러니까 쟤도 쓰고 나도 쓰고. 그럼 그게 무슨 자산이니? 그래서 이런 것은 법적으로 남들이 못 쓰도록 뭐 상표권 뭐 이게 존재하잖아요. 요즘에는 뭐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상표인데 예전에는 뭐 이런 신발이 비싸가지고 멀리서 보이면 나이키는 너무 비싸서 못 신으니까 여기에 조금 이렇게 뾰족 튀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생긴 상표도 있어. 그래서 뭐 나이스라고 했었나?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 상표권이라는 이 상표를 붙임으로써 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보니까 이거 나만 쓸 수 있게 법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바로 이전에 봤던 게 뭐죠? 식별 가능성이잖아. 이 상표권은 내가 나이키 상표 말고 뭐 다른 것도 많은 이 나이키 상표를 남한테 빌려주고 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분리 가능한 거야. 이해되셨죠? 그런 뜻이에요. 통제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미래 경제적 효익이 존재해야 돼. 저 상표를 붙임으로써 다른 신발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고 잘 팔리고 이런 것들. 자, 자산은 미래의 수익을 증가시키거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미래 경제적 효익은 재화의 매출이나 용역 수익, 원가 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대 효과의 형태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없으면 그게 무슨 자산이겠냐?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돈 주고 사가서 붙였는데 신발이 더 안 팔려. 그럼 이게 자산이겠니? 말도 안 되지. 자, 내용은 굉장히 고리타분한 내용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암기해야 될 단어는 딱 세 가지인 거예요. 무형자산의 요건이 뭐냐?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요 종류로 여러 가지 보겠죠. 뭐 상표권 뭐 이런 것들 볼 텐데 식별이 가능해야 되고, 즉 분리해서 기업으로 또 분리해서 얘다 팔 수도 있고 빌려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만 써야 돼. 자산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어야 돼. 남도 쓰면 그 자산이냐? 그리고 뭐 해야 돼? 이걸 갖고 있음으로써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딱 세 가지만 암기하시면 되겠다. 지문의 내용들은 제가 쓴 말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들이 다 보고 있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서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냥 논문 형태니까 쭉 잘 읽어보면 그런 이 앞머리인 이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설명이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무형자산의 요건이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형자산에는 뭐가 있는지, 객관식에도 이건 무형자산인 거 이거 골라내는 거잖아. 한번 들어보면 봅시다. 무형자산은 사업상 비슷한 성격과 용도를 가진 종류별로 분류해서 표시하십시오. 자, 다만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무형자산의 종류는 더 큰 단위로 통합하거나 더 작은 단위로 구분할 수도 있다. 뭐 다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있는 얘기니까 지나가고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영업권 볼게요. 영업권이 뭐냐? 이것도 좀 말이 어려운데. 자, 영업권이란 개별적으로 식별해서 별도로 인식할 수가 없어요. 응? 인식이 안 돼. 식별도 안 되고 개별적으로. 그리고 사업 결합에서 획득한 그 밖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나타내는 자산을 말한다. 사업 결합에서 획득한 그 밖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 자산을 말한다. 말이 어렵죠? 자, 사업 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취득자가 개별적으로 식별해서 별도로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자산으로부터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하고 지불한 금액을 의미한다. 말 더럽게 어렵네요.
자, 사업 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취득자인 내가 개별적으로 식별해서 별도로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자산인데, 개별적으로 식별해서 기록하기가 불가능한 자산인데, 그 자산으로부터 미래 경제적 효율을 기대하고 돈을 지불했다. 이런 얘기야. 그래도 못 알아먹겠지? 자, 쉽게 말하면, 자,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말들이 어려우니까. 예를 들면, 취득자가, 이제 내가 만약에 어떤 회사를 사업 인수를 했다 칩시다. 통째로. 취득한 사업의 운영을 취득일로부터 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잘 봐봐요. 내가 어떤 사업을 내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직원 뽑아가지고 시작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저 사업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저 사업을 통째로 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취득자인 내가 취득한 사업의 운영을 취득한 날로부터 바로 할 수 있게 하잖아. 그렇게 하는 현존하는 집합적인 노동력에다가, 노동력인 종업원 집단의 존재의 가치를 부여해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저 회사를 그냥 자산에서 부채 빼고 다 통째로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자산이 1억인 회사고 부채가 5천인 회사인데 이 회사를 인수하려면 얼마만 있으면 돼? 자산 1억, 부채 5천만 있으면 되잖아. 그래갖고 돈 주고 자산 얼마, 부채 얼마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파냐? 안 팔지. 그래서 내가 지금 취득자인 내가 취득한 사업의 운영을 취득한 날부터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잖아, 지금. 여기에 집합적인 노동력인 이 종업원 집단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해서 돈을 조금 더 준다는 얘기야. 응? 그래서 5천만 주면 되는데 이 종업원 집단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해서 6천에 인수한다는 얘기지. 근데 그러면 이 6천이 자산도 아니고 부채도 아닌데 뭐라고 적냐는 얘기야. 응? 그거잖아. 인식이 불가능한 자산, 요런 종업원 집단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해서 돈을 더 준다니까? 그게 바로 영업권이란 얘기예요. 또 하나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종업원 집단의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돈을 더 주거나 또는 피취득자가 지금 저기 나한테 이렇게 인수당하는 이 회사가 미래 새로운 고객과 협상 중인 잠재적인 계약을 하고 있었던 중이란 거야. 근데 내가 이거 다 땡긴 거지. 거기에 가치를 부여해서 잠재적 계약의 가치를 부여해서 피취득자의 식별 가능한 자산, 저 사람의 식별 가능한 자산, 무슨 기계장치, 뭐 건물 이런 거, 거기서 인수 부채의 순액에 대해서 취득자의 지분을 초과해서 주는 금액, 즉 자산 1억에 부채 5천을 뺀 5천만 추가해서 주면 되는데 요런 거, 여기 잠재적 계약의 가치를 부여해서 6천을 줬다. 그 돈 준 1,000만 원을 뭐라고 적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 영업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영업권은 유상으로 매입한 경우에만 인식을 하고 쥐가 혼자 앉아가지고 우리 종업원들은 경력이 한 10년쯤 되니까 우수하다. 그래서 이 종업원의 집단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해서 자기 혼자 뭐 영업권 이렇게 만들 수는 없다. 이게 보고 자가창설 영업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권은 유상으로 매입한 경우에만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인 자가창설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죠. 자, 그러니까 봐봐. 영업권은 인식이 돼, 안 돼? 그러니까 무형자산의 첫 번째 기준이 뭐야? 식별 가능성이잖아. 이 식별이 안 된다니까. 응?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 무형자산 편에서 무형자산의 정의에서 영업권과 구분하기 위해서 식별 가능성을 그러면 이제 이런 거잖아. 내 생각에 내가 무형자산의 요건을 식별 가능성, 자산에 대한 통제, 미래 경제적 효익을 전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영업권은 식별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영업권이 무형자산이 아닌 건 아니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식별 가능성을 뺄 수는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됐죠? 쉽게 말하면 그런 거지. 무슨 느낌이 드냐면 내가 저 회사를 잘 되는 회사인데 내가 다 회사를 통째로 직원까지 다 인수해가지고 내가 사업을 더 하고 싶어. 연장해서 계속. 그럼 저 사람이 자산에서 부채 뺀 그 금액만 다 주겠어?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잖아. 아까 말했던 종업원 집단에다 가치를 부여해서 뭔가를 더 받으려고 하는 마치 우리 개인이 하는 권리금하고 똑같은 거야. 권리금도 뒤에 나오긴 하는데 보세요. 내가 여기서 장사를 했는데 식당을 누군가 인수하겠대. 통째로. 아니 갈아엎고 우리는 보통 그러죠. 권리금은 같은 가게를 안 하고 밀고 다른 거 새로 지어도 권리금 달라고 하는 건데
똑같은 사람이 다른 걸, 같은 가게를 인수하는데 그냥 생돈 뭐 보증금하고 집기만 받겠냐? 안 하지. 그동안 내가 여기서 한 10년 동안 갈고 닦아서 소문도 났고 뭐 인지도도 쌓였으니까 뭔가를 더 얹어주라. 이게 영업권이라는 뜻이에요. 권리금하고 똑같은 개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용은 길고 지루하지만 별로 건질 건 없어. 그냥 듣고 이해만 하면 돼. 아, 영업권은 식별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다 이름만 아시면 돼요. 산업재산권 내용 봅시다. 일정 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상호권, 상품명 이런 것 등을 다 묶어서 산업재산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비. 자, 개발비란 제조, 비법, 공식, 모델, 디자인 및 시제품 등의 개발과 관련해서 발생한 비용으로서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을 개발비라고 합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그냥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많이 나오냐면, 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포함해서, 우리 내용을 보면, 저 개발비가 뭐야? 뭔가 어떤 제품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무조건 제품을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 연구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뭔가 열심히 개발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돈을 엄청 들여. 여기서 또 엄청 들여. 그래서 어떤 기술이 완성이 됐어요. 개발비가 뭐 물건 만드는 건 아니잖아. 어떤 기술이 이제 특허를 받든지 어떤 기술이 개발이 됐어. 그럼 여기서부터 쓴 돈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다 계속 비용 처리할 수는 없는데 일단 연구 단계에서 쓴 돈은 다 그냥 경상 개발비라는 이름으로 해서 다 비용 처리하시고 여기 개발 단계 여기서 쓴 돈은 자산 처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돈 나가고 개발비. 그래서 나중에 개발이 성공을 하면 내용 연수 동안 상각을 해서 없애라는 거야. 이게 개발비의 뜻이에요. 그 다음 거 볼게요. 기타의 무형자산은 이름만 들어놓으시면 돼요. 라이선스 뭔지 아시죠? 타 기업, 특히 외국의 어떤 상표, 특허, 제조 기술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아까 말씀드린 나이키가 외국 상표인데 우리나라에서 그 상표를 갖다가 라이선스료를 주고 와서 붙이는 거잖아요. 그걸 라이선스.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이런 것은 우리 흔히 많이 보죠? 뭐 치킨집, 커피숍 하려면은 가맹본부에다가 돈 담궈야 되는 거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일정 지역에서 특정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면서 돈 떼는 거야. 그 나한테는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일단 어떤 무형의 자산인 거야. 그 다음에 저작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건 흔히 많이 볼 수 있죠. 우리 뭐 한글과 컴퓨터 소프트웨어도 돈 주고 사는 거잖아. 그 다음에 임차 권리금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 일상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토지 건물 임대차에 부수해서 그 부동산이 가지는 특수한 장소적인 이익 등의 대가로 보증금 이외에 권리금 달라고 하는 거지. 그런 거. 그 다음에 광업권도 있고 일정 광구에서 부존하는 광물을 독점 배타적으로 채굴할 수 있는 권리. 어업권도 있고 일정 수면에서 어업을 경영할 권리. 뭐 이런 것을 다 암기하라는 건 아니고 주로 이제 객관식이 혹시 나오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개발비. 사람들이 개발비를 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개발비는 무형자산이다. 그리고 뭐 임차 권리금, 프랜차이즈 라이센스 이런 것 등이 무형자산이라는 것만 들어놓으시면 돼요. 무형자산의 최초 측정 보겠습니다. 무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구입가격에다가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포함합니다. 모든 자산이 그렇죠. 구입 가격에다가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비용 다 더하는 거. 가운데 끼어있는 뭐 매입 할인과 리베이트는 빼고 자산도 재고자산 매입 할인 빼는 것처럼 뭐 수입 관세 환급받을 수 있는 제세금은 포함하고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제 보겠습니다. 나오면 이 정도. 재발명시로부터 특허권을 100만 원의 현금으로 매입합니다. 특허권은 무형자산이죠.
그런데 이것을 등록하는 비용이 들었어요. 이것도 자산의 원가에 더해서 105만 원이라고 하시면 되겠다라는 정도. 그 다음에 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비용이 현금으로 지급됐고 개발과 관련된 비용인데 문구가 자산으로 처리할 것, 그러니까 개발비가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문구를 알려줘야 되겠죠. 개발과 관련됐다고 다 개발비는 아닌 거야. 그래서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을 쓰시면 되겠다라는 얘기네요.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 보겠습니다. 무형자산에도 나왔던 얘기는 거의 똑같습니다. 자, 무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그렇지 않으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십시오 라는 얘기네요. 그게 이제 뭐 수익적 지출이라고 배웠던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첫 번째, 관련 지출이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래 경제적 효익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자산 처리. 돈을 썼는데, 그 다음에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무형자산과 직접 관련된다. 그러면 자산 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상각 보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것은 상각에 대한 얘기가 시험에 가장 자주 출제되네요. 자,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소비되기 때문에 이런 거 똑같잖아요. 자꾸 이 얘기만 해서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처음에 나올 때만 경제적 효익이 대빵 좋은 거지. 이게 지금 요즘에 이런 거 누가 보냐 안 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경제적 효익은 감소해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장부에서 제거시켜야 돼. 자, 상각이란 무형자산의 상각 대상 금액. 유형자산은 똑같아요. 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뺀 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회계 처리하는 회계 기간의 비용으로 배분하는 건 똑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말하죠. 여기는 그냥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이라고 하고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어 단어가 틀리더라고. 그래서 그냥 깊이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상각이라고 합니다. 자, 상각기간 볼게요.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단어입니다.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상각은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지문이야. 자, 그 다음에 상각 방법도 잘 나옵니다.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되겠지. 그죠? 자, 그리고 무형자산의 상각 대상 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다. 유형자산은 똑같잖아. 다만 합리적인, 제일 잘 나오는 지문,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는 정액법을 쓰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지문이 이제 잘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잔존가치 봅시다. 자, 잔존가치란 유형자산 똑같아요.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시점에 그 자산의 예상 처분 대가에서 예상 처분 비용을 차감한 금액, 그러니까 팔아서 받을 수 있는 돈에서 팔 때까지 들어간 비용을 뺀 금액을 말하고,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네요.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니지. 다만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짧은 상각기간을 정한 경우에 상각기간이 종료될 때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는 약정이 있거나, 그러니까 내용연수 20년짜리 무형자산인데 상각을 10년만 하고 10년 있다가 제3자가 구입하는 약정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잔존가치 인식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그 자산에 대한 거래시장이 존재해서 상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산의 잔존가치가 거래시장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잔존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는 얘기죠.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없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얘기지. 있을 수도 있다고.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유산 환경에서 사용하다가
매각된 동종 자산의 매각 가격을 이용해서 추정할 수 있으며 잔존 가치를 결정한 후에는 가격이나 가치의 변동에 따라 증감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가 쭉 읽어야 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객관식 지문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뜯어다가 놓는단 말이에요.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성의 없이 내기 위해서 성의 없이 내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지문이 나왔다. 이거 한번 나왔다요.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유산 환경을 사용하다가 매각된 동종자산의 매각 가격을 이용해서 추정할 수 있으며 잔존가치를 결정한 후에는 가격이나 가치의 변동에 따라 증감시킨다. 이렇게 거지같이 문제를 내더라고. 그게 문제니 이게? 예?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그걸 암기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큰 의미 두지 마시고. 그래서 뭐 딱히 별것도 없는데 지문만 더럽게 길고. 요즘 추세가 문제를 자꾸 이렇게 불성실하게 내는 출제위원들이 있어요. 내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문제를 보면 우라통이 터져가. 야, 이걸 증감시킨다 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내고 싶냐 문제를? 머리를 써서 문제를 내야지 하고 싶은데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읽어보는 거야. 그런 문제는 틀려도 돼요. 그 불쌍한 우리 출제위원을 위해서 틀려줍시다. 됐죠? 자, 여기까지. 그래서 굉장히 지루한데 일단 그렇다 쳐. 자, 재무상태표상 표시 방법 볼게요. 이건 이제 중요해요. 재무상태표상 표시 방법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형자산의 원가에서 상각 우객을 직접 차감하는 직접법. 무형자산을 여기 잡혀있는 걸 그냥 바로 빼버린다는 얘기야. 이렇게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획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자산을 바로 건물을 이렇게 빼버린 것처럼 이게 직접 상각법이에요. 직접법. 또는 무형자산의 원가에서 상각 누계획을 차감하는 방법. 이게 이제 유형자산에 썼던 거잖아. 무형자산 상각비에 무형자산의 상각 누계획 이렇게 쓰는 거. 유형자산은 이렇게 했었고요. 무형자산은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대요. 근데 우리 이제 프로그램 상에서는 이 방법을 쓸 수가 없지. 무형자산 밑에 감가상각 누계획이 붙어 있지 않으니까. 하지만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은 그냥 이렇게 써요. 일반적으로. 상각 누계획 쓰지 않고. 되셨죠? 무형자산에서 출제된 기출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세연상사 3002번 일반전표 입력 들어가서 1번 산학협력대학인 강서대학 의류학과의 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비용 200만 원을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강서대학 계좌로 보냅니다.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단 돈이 보통예금에서 나가는 걸 알겠죠. 신제품 개발과 관련돼서 돈을 지불했다. 무형자산 처리하라 그러면 개발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개발비 금액은 200. 그 다음에 서울대학에 의뢰한 신제품 개발에 따른 연구 용역비 1200만 원 보통예금 계좌에서 폰뱅킹 이체합니다. 돈 보통예금 나가죠. 무형자산 처리 개발비라고 대변에 보통예금 빼고 개발비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무형자산은 뭐 많이 출제되지 않고 그냥 이름 정도만 아시면 되는 얘기.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당사의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보통예금에서 인출된 개발비에 대해서 자산 계정으로 처리하래요. 돈이 보통예금에서 나가는 거고 개발비를 자산 처리하라니까 개발비는 무형자산의 개발비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 정도.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제품 개발에 성공해서 특허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특허 출원 등 제 비용이 20만 원이 현금으로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 내고 빼고 차변에 특허권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특허권 무형자산 이름만 들어놓으시면 되겠고 다섯 번째 도전 디지털웨어의 세무회계 프로그램인 도전 스마트A를 150만 원에 삽니다. 현금 줬어요. 또 무형자산으로 대변에 현금 150만 원 차변에 소프트웨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소프트웨어 무형자산 150. 그 다음에 6번 기말에 이제 무형자산 상각하는 문제네요. 무형자산의 당기 상각비가 담보가 같고 무형자산 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고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고 직접법으로 상각하시고, 뭐 직접법이란 말이 없어도 그냥 당연히 직접법으로 상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형자산은 상각 누계액이라는 코드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일단 대변에 개발비를 빼고 30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특허권을 빼고 200만 원 합쳐서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있습니다. 무형자산 상각비 차변에 500만 원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7번 기말 현재 무형자산인 소프트웨어의 전기말 상각 후의 미상각 잔액이 2,400인데 내용연수 5년 작년 1월에 구입했다. 당기말 무형자산 상각비를 상각하시오. 이제 무형자산인 소프트웨어 빼고 무형자산 상각비를 할 텐데 이 금액을 안 가르쳐 주잖아요. 자, 전기 말의 상각 후의 미상각 잔액이라는 얘기는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하니까 내용연수 5년이고 이게 작년에 샀대요. 그러면 여기 작년에 이렇게 사서 5년 동안 이렇게 할 텐데 1, 2, 3, 4, 5 최초에 샀을 때 금액을 알면 나누기 5를 하면 되는데 일단 여기 한번 상각을 해버려 가지고 남은 게 이거야. 그러니까 최초의 금액을 알면 나누기 5 하면 되는데 모르고 지금 이 상태에서 2,400만 원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한 것을 미리 앞으로 더해가지고 금액을 알려내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요 금액을 있잖아요. 남은 내용 연수 4년으로 나눠. 그러면 600만 원이잖아요. 600만 원. 이렇게 계산하면 쉽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가 얼마였어? 2,400에 600을 더하면 3,000만 원짜리였던 거야. 3,000만 원짜리 나누기 5년을 해서 600만 원을 한번 상각을 해버리니까 이제 3,000짜리가 2,400으로 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누기 4. 그러면 이제 이쪽 연도에 남은 금액에 해당은 나누기 3년 이렇게 계산하시면 쉽게 풀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최초의 금액을 알려주면 나누기 5 하면 되는데 한번 상각을 직접 당한 후에 금액을 알려주면 그 남은 내용 연수로 나누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대변에 소프트웨어를 600만 원을 제거시키고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닫고 종료하겠습니다.